네, 안녕하세요. 전산채무 2급 강사 차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회계원리 그 마지막 단계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재무상태표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도 말인 11월 31일자를 말합니다. 그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구체적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집계한 표를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 그 가로 안에 보시면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부채가 자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부채이지 나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은행으로부터 부채, 자산, 돈을 왜 빌렸습니까? 내가 어떠한 건물을 사려고, 토지를 사려고 이와 같이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린 거죠. 따라서 이 부채 또한 나의 능력이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고 그 이외의 자산을 취득할 거기 때문에 또한 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의미해요. 근데 부채는 이게 진짜 내 거인 건가요? 아니죠. 은행이나 채권자, 기타 거래처와 관련된 나의 부채인 겁니다. 내 게 아니라 네 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본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게 부채는 뭐 이제 알겠다 이거야. 내가 부채를 끌어당겨가지고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자산이 증가했죠. 근데 이 자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식회사 법인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자본금을 출자를 하거든요. 일정한 금액이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설립 당시 투자한 금액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진짜 내 거인 거죠. 이와 같이 진짜 내 거와 그리고 부채를 합산을 해서 네 걸 합산해서 진짜 나의 자산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뭐 자산, 부채, 자본 여러분들 거래 팔려서 배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T 계정을 그렸을 때 자산은 어디 오게 되나요? 자산은 차변이죠. 그리고 부채의 원래 자리는 대변인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위치합니다. 이와 같이 부채와 자본을 합산을 한 게 자산이다라고 이와 같이 T계정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 A와 자산 B를 취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산에서 500만큼 취득을 했고 B에서 500만큼 내가 A라는 자산, B라는 자산을 각각 500씩 지불을 하고 취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지금 자산이 총 합해가지고 1000이라고 나왔지만은 이 돈이 어디서 났길래 내가 1000만 원이나 되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는가 그와 관련된 원인 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사실 나 원래 주식을 출자할 때 500만 원만큼은 내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거는 내 500만 원으로 산 거야. 근데 내가 A마저도 마저 살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거야. 그래서 이 A에 대한 취득은 부채를 끌어와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자산의 그 취득 원인이 부채인지 자본인지 약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개념을 T계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화라고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채권도 자산인가라고 여러분들은 의아해하시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자산이라 하면은 나의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은 뭐 차량과 같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뭐 특허권이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채권마저도 자산이다? 왜 이럴까요?
회계에서는 내가 지금 받은 돈이나 지금 나중에 받을 돈이나 모두 나의 자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A라는 사업체로서 B로부터 원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를 했다고 봅시다.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B로부터 내가 대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B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해가지고 외상을 걸었어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한 거죠. 외상 매출금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권리조차도 우리의 자산으로서 설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 권리 모두 자산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있을 수 있겠고 받으럼이라든지 미수금 등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개정 과목 나왔습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과 거의 비슷한데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받는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받은 거죠. 어음상으로는 내가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며칠째에 지급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표를 우리 어음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받을 어음으로도 채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그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뭐 타인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쉬운 표현으로는 네 거라는 거죠. 거래처든 아니면은 뭐 채권자이든 은행이든지 간에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우리 부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A 사업장인데 B로부터 원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B한테 나 1개월 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A라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B라는 업체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내 게 아니라 네 거로서 부채로 설정해 둬야 된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개정 과목으로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채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받으러움과 마찬가지로 지급어음에 대해서도 제가 개정 과목 때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받으러움은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어음을 지급을 받은 거잖아요. 이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발행해가지고 내가 이 날짜에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하겠어. 약속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자본에 대해서 볼 건데, 자본 보시면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정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본은 약간은 소박하죠. 그냥 단순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그게 바로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 그 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합산을 한 금액을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부채가 차변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한 게 우리 자본이라고 정의하고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뭐 자본은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재무상태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 건지 그 형태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일정 시점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정 시점이 X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뭐 현금이라든지 보통예금, 상품, 건물, 차량 방구에 대한 자산의 내용을 각 개정 과목별로 금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도 외상매입금, 장기차입금은 부채인 거죠. 그 다음에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은 자본입니다. 이와 같이 부채, 자본도 그 세부 개정 과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금액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12월 31일자의 정보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정의, 기업의 일정 기간, 우리 재무상태표하고는 다르게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회계연도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러분들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따라서 내가 1년 기간 동안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모두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라는 거죠. 이 재무상태표하고는 다르게 약간은 정적인 개념인 거고 연속된 개념이라고 연속된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에 반해서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 그 1년의 회계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시면은 기업이 일정 기간,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경영활동으로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얻거나 혹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런 걸 우리 수익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우리 결산했을 때 일단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 그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성과이다 보니까 이 성과는 내년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올해 성과인 거고 내년의 성과는 내년에 다시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손익이라는 계정을 통해 가지고 마감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으로 마감을 시키고 혹시라도 손익이 플러스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자본으로 대체시켜주는 그러한 대체 과정까지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손익이 발생하는 수익 빼기 비용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이 자본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수 수익이 발생한 만큼 자본은 증가할 것이며 비용이 발생한 만큼 자본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와 같이 설명을 드렸고 비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얻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지급하거나 발생한 대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그러한 원인을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도 감소를 하는 거겠죠. 그 예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이자 비용, 수익과는 다르게 비용의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업명과 단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주목해야 할 점은 X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회계기간이 1년이네요. 회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는 다르게 그 회계년도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정보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수익의 경우에는 지금 상품 매출, 수입임대로, 이자 수익과 같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와 관련된 급여 내역, 비용 내역으로는 비용과 복리후생비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익의 총 합계가 얼마죠?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합계가 얼마죠? 410만 원입니다. 약간 숫자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거 700에서 410 빼면은 300에서 10을 더 뺀 거기 때문에 290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익이 290만 원만큼 남았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 어디로 대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으로 대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일단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을 한 그 나머지를 우리 순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총 수익 700만 원에서 총 비용 얼마였죠? 410만 원. 300만 원에 10만 원을 더 차감을 했으니까 순이익은 29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영성과에 대한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두 번째 항목으로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순이익이 290만 원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손익으로 대체가 되면서 결국에는 자본으로 대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 자본의 증가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기말 자본에서 기말 기초 자본을 차감을 하면은 순이익을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의한 방법, 경영성과에 의한 방법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용 살펴보면서 일단은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을 한 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서 마감이 된과 동시에 자본 항목으로 대체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와 같이 구분된 표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이내에 재무상태표까지 봤으니까 이게 거의 다 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함축적이었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전산세무, 전산회계 배우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회계, 세무 배우는 것보다는 그 기본 단계를 탄탄히 다지고 나가는 게 시작하는 게 저는 더 이해 측면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저희 지금 왕초보 회계 원리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그 다음 영상인 기초 세무 용어 강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